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르님의 블로그 글 중 5월 17일 글 미국 국채 금리가 겁나게 오르는 이유에 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업데이트합니다. 1번부터 27번까지는 기존 글 요약입니다. 1번.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달러가 안전자산에서 이탈하는 조짐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음. 2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로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등의 정파적인 해석과 포지션 청산 등의 사파적인 해석을 이야기했었음. 3번. 한국은행은 현재 상황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나온다고 해석하고 있음. 4번. 기존 글에서 일본계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 10년물로 60배 레버리지를 돌리다가 청산당했다는 루머가 돌았다고 이야기를 했음. 5번. 한국은행도 국채금리 상승 이유 중 하나로 헤지펀드 등 단기 투자자의 포지션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 루머는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음. 7번. 베이시스 트레이드는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현물과 선물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얻는 차익거래 방법임. 8번. 헤지펀드들이 미국채 현물을 매수한 뒤 비슷한 만기의 미국채 선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베이시스 트레이드 전략을 수행해 왔었음. 9번. 두 개의 가격 차이는 미미하지만 이것을 60배의 레버리지로 돌리는 것은 다른 문제임. 10번. 국채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투자금의 전액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투자임. 11번. 금리가 급등하자 현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강제 청산이 발생했고 이것이 다시 국채 매도를 부르며 일이 커졌다고 함. 12번.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헤지펀드의 청산 외에 두 가지 이유를 추가로 들고 있음. 13번.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서 회사채 발행보다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은행의 여유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함. 14번. 은행은 여유 자금이 부족하니 국채 매수를 줄였고 기존 국채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다 보니 국채를 흔싸로 만들었다는 것임. 흔해지면 싸진다는 말입니다. 15번. 한은은 이런 추정 금리 스왑 스프레드로 크로스 체크함. 16번. 미국 은행은 기업의 변동금리 대출을 주로 하는데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스왑을 하게 됨. 17번. 금리 스왑이 늘어나면 스왑 스프레드가 감소하게 되는데 실제로 최근 스왑 스프레드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임. 18번. 금리가 급등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대형 금융기관들이 증거금 비율을 올린 것도 국채금리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임. 19번. 증거금 비율이 오르면 국채로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하는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를 줄이게 되고 국채 매도가 나오게 됨. 20번. 또 다른 이유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EU와 일본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임. 21번. 위험의 다른 표현이 변동성임. 22번. 미국채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시장은 국채의 변동성에 맞는 리스크 프리미엄, 즉 가상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함. 23번. 환해지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미국 국채 10년물을 사는 것보다 독일이나 일본 국채를 사는 것이 이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임. 24번. 미국 국채를 매수하던 자금이 EU와 일본으로 몰리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내려와서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임. 25번. 과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해결해 옴. 26번. 아직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다 보니 연준이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쓰기 힘든 상황임. 27번. 연준은 대형은행의 SLR을 완화해서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고 BTFP, 미국 국채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음. 한 줄 코멘트.
미국 국채와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해석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음. 같은 생각임. SRL 규제 완화 등으로 연준이 빠르게 움직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음. 여기까지가 지난 글이고 28번부터는 새로운 글입니다. 28번 위 글에서 언급한 SLR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함. 29번 5월 15일 영국 FT는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미국 대형은행들의 SLR 규제를 수개월 내에 완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30번 SLR 규제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 대형은행들이 흔들리자 자본을 충분히 쌓도록 만든 제도임. 31번 미국 대형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보유해도 SRL 계산에 포함되어 SRL이 높아지고 그만큼 자본이 더 필요해짐. 32번 미국 국채를 SRL 규제에서 제외하면 미국 대형은행들이 마음껏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어서 새로운 매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임. 33번 미국 대형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지금보다 더 사주면 미국 국채는 귀해져서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하락하게 됨. 34번 연준은 미국 대형은행의 SLR 산정 시 미국 국채를 제외하는 긴급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음. 35번 SLR 규제 완화는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기존에 쓰던 칼을 다시 사용하는 것임. 36번 연준도 SLR 규제 완화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 37번 당시에도 연준은 영구적인 SLR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내 금융규제 매파에 막혀 진척을 보이지 못했을 뿐임. 38번 지금은 상하원과 정부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정부와 의회 쪽은 큰 문제 없이 통과가 가능할 것 같음. 39번 4월 15일 포켄더 미국 재무부 장관이 SLR 규제에 대해 조사 중이며 즉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음. SLR 규제 완화는 트럼프가 바라는 일임. 41번 미국 국채의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가 강한 상황임. 다만 SLR 규제를 완화하려면 연준이 움직일 만한 계기가 필요함. 최근 계기가 될 만한 흐름이 발생한 것 같음.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에서 나온 이슈임. 25년 5월 8일 재무부에서 미국 국채 30년물 입찰이 있었음. 46번 입찰 결과를 보는 방법은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으니 넘어가고 이번에 봐야 할 포인트는 간접 입찰자 비중임. 간접 입찰자는 미국 입장에서 외국 중앙은행과 외국인 수요라고 보면 됨. 24년 하반기 5번의 30년물 입찰을 보면 간접 입찰자 비중은 62.6%에서 80.4% 사이였고 평균은 68.7%가 나왔음. 49번 이번 입찰에서 간접 입찰자 비중은 58.9%로 60%가 깨졌고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숫자임. 50번 프라이머리 디클레어도 봐야 함. 51번 국채가 다 팔리지 않고 남으면 프라이머리 디클레어가 가져가게 됨. 52번 프라이머리 디클레어가 최후의 국채 구매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입찰이 응찰자 부족으로 실패할 일은 없음. 53번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BOA, 시티은행 등 대형 투자은행 및 글로벌 금융기관이 프라이머리 디클레어로 지정되어 있음. 이들은 입찰 결과에 대해 정보 우위를 가지고 연준의 공개시장 운영에 참여하며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임. 이번 국채 입찰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을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간 비율은 13.9%로 전월보다 1.6%가 높아짐. 외국 중앙은행이나 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입찰이 줄어들었다는 말임. 57번 30년물만 특이한 것은 아님. 58번 7년물 국채 경매도 간접 입찰자 비율이 59.3%로 60%가 깨졌고 5년물에서도 6개월 평균인 70.2%보다 낮은 64%가 나옴. 59번 특히 2년물에서는 간접 입찰자 비중이 56.2%로 30년물과 마찬가지로 직전 2년간 가장 낮은 비중이 나오고 있음.
60번 간접 입찰자 비중 못지않게 입찰 경쟁률도 중요함. 61번 입찰 경쟁률은 2.31배가 나왔음. 62번 전달의 입찰 경쟁률 2.43배보다 낮아졌고 직전 10년간 입찰 경쟁률 범위인 2.4에서 2.6배를 이탈하였음. 입찰 경쟁률이 2.4배보다 낮아지면 입찰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미국 채권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이들은 유럽 채권이나 스위스 통화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 외국인 수요가 줄어들었다면 SLR 규제라도 풀어서 미국 대형은행들을 신규 수요처로 추가하는 게 필요한 이유임. 시장이 SLR과 함께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의 감세임. 일론 머스크를 투입해서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것도 큰 성과 없이 끝난 상태에서 세금만 적게 거두면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됨. 68번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고 국채를 흔싸로 만들며 가격을 낮추고 금리를 올리게 됨. 이 부분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고 국채를 흔하게 만들어서 싸지게 만들면 가격을 낮추고 국채의 가격을 낮추고 금리를 올리게 됨. 69번 외국인 매수가 줄어들며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예상되면 흔싸 귀비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함. 이것이 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임. 5월 22일 미국 국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되어 있음. 오늘은 5월 17일이고요. 5일 뒤가 되겠습니다. 봐야 할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임. 73번 간접 입찰자 비중과 입찰 경쟁률임. 74번 이번 10년물 입찰까지 부진하면 SLR 규제라도 풀어서 금리를 낮추는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음. 메르님의 한 줄 코멘트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는 외국 중앙은행 및 외국인 투자자 등의 수요 부진과 트럼프의 감세에 의한 공급 증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음. 트럼프의 감세한 발표로 국채가 더 흔들리면 준비해둔 SLR 규제 완화를 꺼낼 수 있음. 이번 10년물 입찰 결과를 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노려볼 생각임. 이전 그래서 메르님은 4.8에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또 4.2 혹은 3.8에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뭐 이런 거를 지켜봐왔습니다. 저도 한번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겠습니다 라고 상상으로만 투자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쫄려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